포이맨 칼럼. 비만과 우울증과 암의 원인은? 이 내용은 중앙생활사에서 출판한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내용이 좋아서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인체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물은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우리가 먹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건강 문제가 음식이 유일한 인체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체 안에서 물이 이용 가능할 때 화학 반응은 더 강렬해집니다. 인체의 음식물 대사와 관련된 모든 화학 반응에서 물이 1차적인 에너지원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화석 연료와 비슷합니다. 그것은 더러운 에너지여서 찌꺼기를 많이 남깁니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음식에 더 많이 의존한 결과 비만, 우울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스병, 여러 가지 암, 기타 많은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은 1차적으로 뇌의 기능을 위한 수력전기 제조를 맡고 있습니다. 이 형태의 에너지는 청정합니다. 찌꺼기나 노폐물이 거의 없습니다. 물은 소변으로 배출되며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력전기 형태의 에너지가 뇌의 섬세한 대사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물이 부족할 때 격심한 탈수를 겪는 것은 인체의 세포의 내부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탈수에서 수분 소실의 66%는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고 26%는 세포 외부의 체액에서 일어나며 오직 8%만을 혈액 조직이 감당합니다. 인체에는 약 9조 개의 뇌세포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체를 환경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의사소통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복잡한 활동을 위해 뇌와 신경세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청정 에너지원은 수력전기적 에너지원인 물입니다. 한 잔의 물은 뇌가 몇 분 안에 나른함에서 벗어나게 활력을 줍니다. 인간의 두뇌 무게는 체중의 약 50분의 1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뇌는 약 9조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세포의 85%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의 20%가 뇌에 할당되어 뇌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몸을 잠재우지만 자신은 밤에도 심장, 폐, 간, 혈액순환 등에 관련되어 쉼없이 일합니다. 뇌는 인체의 여러 부분에서 오는 모든 정보를 처리할 뿐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인체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뇌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와 같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뇌는 혈액순환의 약 20%를 받아야만 합니다. 뇌는 수력전기를 만들기 위해 혈액 조직이 함유하고 있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비만과 우울, 암은 의료계가 인체에서 일어나는 탈수에 의한 살해 과정을 기술하려고 만들어 붙인 이름입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인체는 처음에는 일부 기능을 억제하지만 결국 인체의 구조와 성분을 분해해서 사용합니다. 인체는 탈수 문제를 엄격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탈수. 비만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우선 인체의 탈수와 과식과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만이 되어 있다면 그동안 쌓인 지방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몸속의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해 대사가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약물에 의거하여 이뇨제를 사용해서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특히 이뇨제의 복용은 체내의 수분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어서 탈수를 더더욱 빨리 진행하게 하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이나 약물은 대부분 이뇨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단순히 이뇨제에 의존해서 체내의 수분을 줄이는 방법의 체중 감소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우선 비만인 사람은 날씬한 자신의 몸을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갈망을 뇌에 계속 되새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습관에 대한 감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공복감이라고 말하는 음식물에 대한 감각이 있고, 두 번째는 갈증에 대한 감각입니다. 둘 다 같은 부위에서 느껴지며 똑같이 히스타민에 의해 유발됩니다. 이 두 가지 신호는 혼동되기 쉬우며 사실상 갈증 신호를 배고픔으로 착각하기 쉽게 만듭니다. 특히 비만인 사람은 갈증 신호를 공복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할 시간에 음식물을 섭취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비만을 가중시키는 원인입니다. 우리는 입안이 마르게 될 때에만 목이 마른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 안의 건조 상태에 따라 갈증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구강 건조를 신호로 수분 섭취가 요구되는 것은 탈수 증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서 이때에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흔히 과식을 하고 나면 입이 마르고 갈증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갈증 신호를 배고픈 공복감으로 잘못 인식해서 과식을 하게 되고, 그래도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구강을 건조시켜 갈증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공복감과 갈증 신호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을 먹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일부 동물들은 이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분 함량이 많은 식물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른 아침 물 있는 곳부터 먼저 들러 물을 마신 후에 들에 나가 풀을 뜯습니다. 사람은 이와 반대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음식물을 먹고 난 뒤에야 물을 마시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딱딱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체내의 유효 수분이 다 소모되어 몸이 완전히 탈수되고 나서야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의액이 묽어져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필자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과 같이 섭취하면 위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분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며, 소화 후에 남아있는 의액이 충분히 섞여서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도 의액의 강한 산에 의한 궤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비만인 사람들은 히스타민의 수분에 대한 요구를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만족시킵니다. 음식물은 물보다 혀의 미각 감지 기관인 미래를 만족시키기에는 더 낫습니다. 그러나 뇌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수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음식물로 뇌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설탕과 같은 당분뿐입니다. 하지만 섭취되는 음식물의 양은 뇌가 필요한 양의 5배에 달합니다. 결국 순환 중인 음식물의 20%만 뇌에 공급되고 나머지 80%는 당분을 실은 채로 지방세포를 포함한 다른 조직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들 지방세포는 당을 지방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물을 원할 때마다 물이 아닌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당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물을 원하는 생리적인 요구와 음식물을 원하는 생리적인 요구는 공복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신 후 30분이 지나도 배고픔이 느껴지면 음식물을 원하는 생리적 요구로 보면 됩니다. 물을 원하는 생리적 요구는 대부분 물을 마시면 공복감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꼭 음식물이 필요한 경우에만 음식물을 먹게 되므로 과식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 섭취량은 평소보다 현격하게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적당한 양의 음식물만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먹고자 하는 음식물의 종류도 바뀌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됨에 따라 살을 찌게 하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더 원하게 될 것입니다. 물의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증가되었던 몸무게가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거나 지방질로 체중을 늘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혹 잘못된 상식으로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만큼 물을 마시지 않아서 물이 체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필자가 임상시험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물만 마시는 것만으로도 3주 이내로 3kg 내지 6kg 정도의 체중이 빠진 경우도 있고 10kg 이상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물은 체내에 들어가면 대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체외로 배출됩니다. 이때 평소보다 대사가 원활해지면서 지방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대사가 원활하면 할수록 지방 분해는 많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되게 됩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면 호르몬에 민감한 지방연소의 활동을 촉진시키게 되며 더욱 빠르고 균형 있게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인들도 음식과 식단이 서구화되고 활동량에 비해 영양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서 비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아 비만도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의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만은 비만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비만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고혈압과 당뇨로 이어지게 되며 그 이외에도 각종 부차적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해소하는 길이야말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비만과 우울과 암 사이에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울은 암에 이르는 길입니다. 비만의 원인인 모든 합병증과 죽음에 이르는 병은 탈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탈수가 비만과 우울증, 암이라는 질병 상태의 1차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청량 음료는 체내에 그다지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이 갈증을 공복감으로 혼동합니다. 청량 음료는 오히려 1.5배의 물을 배출합니다. 사실상 몸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천연적인 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페인 함유 청량 음료가 야기한 탈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물 대신에 카페인 함유 청량 음료를 마시는 어린이들이 오로지 물만 마시는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평균 학업 성적이 훨씬 낮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자는 CF 학점을 받고 후자는 AB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체는 목이 마른데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혼동이 살이 찌는 배경입니다. 비만인 경우 어떠한 제사한자나 약물보다 물 한 잔이 더 효과적입니다.
인체는 24시간마다 물 약 4만 컵을 재생시키고 또 부단히 순환시킵니다. 한 컵이 250cc라면 혈액순환은 24시간마다 물 1만 컵을 운반하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우울증과 물. 우울증이란 무엇입니까? 우울증의 초기 단계는 뇌세포의 갈증과 같습니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더 나쁘게는 물 대신에 카페인 음료를 마신 결과입니다. 카페인은 건조시키는 인자이며 인체를 탈수시키는 원인입니다. 구조계의 뇌세포는 항상 물을 필요로 합니다. 뇌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물까지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계절에 바쁜 나머지 잔디에 물을 주지 못하면 잔디는 시들어 죽습니다. 처음에는 시들다가 노랗게 변한 다음 갈색이 됩니다. 이때 급수호수를 꺼내 잔디밭을 흠뻑 적셔주면 살아나지만 그렇지 못하면 모든 잔디는 죽어버릴 것입니다. 결국 갈색 잔디를 파내고 다른 잔디를 심어야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게 됩니다. 우울증은 잔디가 갈색으로 시드는 단계와 똑같습니다. 사람은 뇌세포를 파내고 유전자가 향상된 다른 세포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물을 섭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은 두뇌가 정교한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탈수된 뇌의 생리적 상태에 붙은 꼬리표입니다. 탈수가 뇌의 어느 부위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탈수라는 동일한 문제에 서로 다른 꼬리표가 생겨납니다. 본질적으로 물의 부족으로 야기된 비효율적인 뇌 생리 상태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물 자체가 더 나은 천연의 항히스타민제가 되므로 항히스타민 약의 사용은 범죄 행위입니다. 암과 물. 암은 무엇입니까? 암은 인체의 한 기관에서 발달하는 이기적이고 독립적인 유형의 조직입니다. 암은 모체기관 본래의 경계를 허물고 급속하고 불균형적이며 침략적으로 확산되어 정상적인 인체 기능의 치명적 붕괴를 초래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암세포는 혐기성입니다. 즉 산소가 없거나 낮은 조건에서 생육하는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이기적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세포는 체내세포가 성숙함에 따라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세포는 자기의 세포막에 온갖 종류의 수신기와 감지기를 발달시킵니다. 이러한 감지기는 세포 활동을 인체 내에서 조화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세포막에 있는 한 부류의 감지기가 그 세포가 성장하고 넘어서지 못할 경계를 통제합니다. 이런 감지기는 자기의 근접한 다른 세포의 존재를 감지하며 이웃 세포와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이 같은 사회적으로 세련된 생활 양식에서 인체의 세포는 보통은 다른 세포를 존중하며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정상 세포는 근접한 다른 세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암세포는 한 덩어리로 성장하여 경계를 부수고 이웃 세포의 정상적으로 할당된 공간을 침해합니다. 암세포는 혐기성이라서 적은 양의 물 흐름과 산소가 적고 산성화된 환경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암세포 영역에서는 물질 대사로 생성된 산성 노폐물을 효율적이고 규칙적으로 씻어내지 못합니다. 혈액의 물 흐름 또한 그 영역으로 산소를 운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영역에 있는 정상세포가 불완전하게 산화된
국소적 환경에서 암세포로 쉽게 변환됩니다. 따라서 세포막 감지기가 소실되고 세련된 세포가 적고 산성화된 환경에서 번성하는 원시적이고 이기적인 세포로 변환되는 것이 암 생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암의 생성과 성장에는 충분한 물 섭취 부족과 그것의 2차적인 인체 시스템 탈수로 야기된 생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인체가 제적으로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암은 인체 내 여러 통제 기전의 격심한 붕괴의 산물입니다. 이 기전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암세포가 생존하거나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